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루어보는 국민 맞수. 오늘의 맞수는 여야 각 정당의 중진급 의원 두 분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 이용호 의원님은 지금 이제 마포 앞에 수사포를 던지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글쎄 저한테 제 주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그건 알 수 없죠. 선거라고 하는 게 나중에 까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이원욱 의원님은 이제 경기 화성을 그리고 이제 당내 개혁파 원칙과 상식을 또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힘드시겠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백지장보다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여서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자, 이제 새해 들어서 제1야당 이재명 대표 기습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대통령과 부인을 겨냥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 사생결단식으로 이제 맞서 있고요. 또 이준석, 또 이낙연 신당도 속도를 내면서 자, 이게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 100일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이 두 분의 맞수 토론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네, 현직 법무장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등장을 했죠. 한동훈 체제의 등장인데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광주를 첫 방문을 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이 부분을 적극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용호님 어제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좀 가능성이 보이던가요?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선정할 때 조금 걱정하는 축에 속했는데요. 지금까지 행보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데뷔는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비대위원 구성할 때 젊은 층으로 미래 세대로 쫙 깔은 것들, 또 당직 개편을 할 때도 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걸 주의 깊게 봤는데 이제 영남이 아닌 충청권의 0.5선이 사실은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거기를 하는 거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본인의 철학대로 소신대로 끌고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봤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끼와 퍼포먼스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넥타이를 풀고 갑자기 무슨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나 아니면 무슨 그 신년 하루회 때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동안의 여의도에서 굉장히 근엄한 그런 문화에서는 파격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 그 반응이 저는 사실 궁금해요. 지난번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나땡이다 이랬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등장하기 전에 한나땡. 예. 그랬는데 정말 한나땡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씩 다를 텐데요. 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한나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취임사에서 동료 시민 공공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용호 의원님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공화주의적 철학, 어떻게 하면은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공선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철학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래서 그 취임사만을 보고는 굉장히 놀랐고 좀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네. 우리 민경우 씨라든가 아니면 박은식 비대위원 이런 분들은 특히 민경우 의원은 그만두긴 했지만 저는 노인 폄하 발언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극우 뉴라이트적 이념을 전파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반페미의 선봉에 서 계신 분. 뭐 심지어는 뭐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자는 남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 이제 비대위원으로 인선하는 거 보면 일부 젊은층을 배치시킨 거에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훼손을 당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이용호님. 네. 인선 과정에서 비대위 그런 점은 저도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 관련해서 금방 사과를 하고 또 사퇴를 시키고 또 노인회에 가서 또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점은 굉장히 좋게 저는 봤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완전 무결하면 좋겠지만 가끔가다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재빨리 수습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인 폄하 발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념적 극단 양극화된 이러한 정치 체제 그리고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양산하는 양극단의 정치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아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민경우 씨는 극우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전파해온 분으로서 이념적 양극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저도 겁니다. 그분의 사실은 뭐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정치권 자체가 사실 이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운동권 그분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공로도 사실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좀 비판받을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이제 현재 있는 어떤 야권의 그런 정치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또 반대의 사람을 기용을 해서 거기를 좀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든 야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그런 극단의 정치를 해온 또 극단의 정치에 편승해서 또 살아온 이런 분들이 한번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이원 의원님 조언, 비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겸허하게 필요하다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장한테 꾸짖음을 당하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라 참 행보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민주당 안에서는 아니 김은경 위원장 할 때는 사진에다 대고 싸대기를 치더니 이게 초록이 동색이라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김호일 회장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당하다고 보세요? 이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제 김은경 비대위원장 사진에다가 뺨때기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관용과 포용, 용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사과하러 가는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싶고 오히려 거기서 그래 당신의 반성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포용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김호일 위원장님 노인회장님이 훨씬 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늘 이제 그게 과유불급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까? 네, 혁신위원장. 그분은
본인의 일이거든요. 본인의 발언이고 또 본인의 가정사고 이런 것이 다 중첩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한테 좀 더 강하게 아마 노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선정한 비대위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농도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그 어떤 뭐 질책을 해도 그런 선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후에 뭐 언론 보도량도 많아졌고 상당히 뭐 호감을 얻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이제 30%에 고착돼 있고 정당 지지도도 여야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당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라고 했을 때 여당 심판론이 여전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컨벤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나타났죠. 그런데 아직은 좀 더 평가하기는 좀 빨라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가 구성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당이 그 처해 있는 환경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 체제의 문제점은 일단 좀 벗어났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심기일전에서 이런 분위기는 많이 생겼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체적으로 무슨 확 뭐 민주당을 많이 앞지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정도 턴을 해서 총선까지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여의도 언어를 좀 분리하고 네. 그 옹국민의 언어를 사용하겠다. 뭐 그다음에 몇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료시민 공공선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고요.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 먼저 이 양극단의 혐오 정치, 분열 정치를 좀 극복하고 악마화 시켜가지고 내가 점수를 따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가지고 점수를 좀 따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변화 어느 당이든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이 국민들이 진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라고 하는 게 뭐 두 당 다 30% 내에서 밑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이제 중도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결국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거는 우세할 거기 때문에요. 네. 정권에 대한 평가, 야당에 대한 평가냐, 정권에 대한 평가냐 이거 그 정권에 대한 평가가 2년 차에서는 우세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떻게 적당한 거리두기, 네.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 일컬어지는 거에 대한 이미지 극복 이거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것은 그 한동훈 개인의 지지는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기도 했고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다음에 그 차기 지도자의 호감도나 적합도 조사, 호감도에서는 조금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오차 범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를 당 지지도 내지는 이걸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 아까 이현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도 이제 탈당을 예고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한동훈.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몫이죠. 근데 어제 그저께 광주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갈등 고민이 있는 것이 이 소신 있게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때 제일 힘들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소신껏 합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떤 테두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참 경계선을 넘나들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 보고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갖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 많은 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이 특검 관련해서 자꾸 이제 결부시키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원내 일이기도 하고 또 원내 우리 비대위원장이 오시기 전에 이미 뭐 우리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현우 의원님. 이제 아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그 지지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정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도는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은 국힘하고 또 비슷하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는 선거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위험하고 힘든 모습을 취할 수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정권 2년 차에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서로 잘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숙제와 과제라고 보여지고, 우리 민주당은 결국 그 정권평가 선거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낙관론, 저는 굉장히 근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당이 먼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굴을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변화와 혁신의 최고의 모습은 얼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김기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앉히게 됐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 뭐 기승전 방탄이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최고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그 속에서 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둬라. 그러고 이제 새로운 우리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새로운 인물로 선거를 치르자. 그러면 정말로 무난히 선거를 아주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자, 명백한 정치 테러여서 충격이 아주 큽니다. 2시간 정도의 이제 수술을 거쳐서 지금 이제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도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상당히 놀라시죠? 저도 그날 첫 뉴스를 보고 어느 정도인지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정치인에 대한 누구에 대한 테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걸 또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또 이걸 유불리로 이용하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정치사에 자꾸 반복되는 거, 또 이번 일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악마화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많은 일부 그런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에 빠져 있거나 혹은 뭐 댓글 정도의 이런 쪽에 너무 심취해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아예 외부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격리돼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병리적인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정치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양당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게 조금은 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금 더 반성하고 국민들이 더 우리 저 양당이 더 화합과 협치를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자성도 한편도 해봅니다. 자, 뭐 극단의 정치, 진영 정치가 이제 원인이라고 이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쌍특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1당과 2당이 과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회의도 사실 들거든요, 이 의원님. 그러니까요. 정치하면서 이런 식의 토론 자리에서 100% 공감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데 조금 아까 이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저희 원칙과 상식 의원들 뭐 우리 1년 전부터 아니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하고요. 정말 거의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100% 공감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사퇴 이후에 보여주는 것도 벌써 뭐 당적 보유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사퇴의 본질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 책임느냐 또 그러면서 그 진영으로 나눠서. 증거 정치, 양마 정치, 진영 정치 이거를 만들어 가려는 흐름들이 여야가 보이고 있는데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이거 반성과 자성이 먼저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예전에 제가 과방위원장 맡았을 때 네. 지금 뭐 유튜버도 그렇지만 포탈도 뉴스를 보여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여주는 거를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그래서 만약에 진보적인 사람이 그 진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거 한번 노출시키면 하루는 보수적인 걸 노출시킴으로 해가지고 좀 그 공평한 그 평균적 시각을 제공하는 이러한 그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법을 내놨는데 아직도 이것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뭐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도 필요하고요. 뭐 언론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뭐 등등 사회의 지도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극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싹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의원으로서의 어떤 양식과 소신과 철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헌법에 돼 있잖아요. 모두 우리 네, 네. 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분 찾아보기가 우리 이원호 의원님 등 빼놓고는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로지 공천 신경 쓰고 오로지 당대표 잘 보여서 이 진영의 정치에 편승을 해서 다시 국회의원 되는 거 이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이번 총선에서는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본질을 흐리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것 비판. 예를 들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또 다시 의료 격차를 예를 들면 의료 지방 의료를 더 활성화하고 한다면서 왜 본인은 이리 왔냐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그건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정치가 더 좀 반성하고 또 정책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요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거 오래전부터 써보셨는데 그 자연을 바라보니까 자연은 적대적이지 않고 공존하더라. 네. 근데 거기에 싸움이 없는 게 아니다. 경쟁한다.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그 속에서 협력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경협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정치가 그 싸움이 아니고 경협을 하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진다면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이 이제 또 아마 진영에 투철한 분들이 더 많이 공천이 되고 22대 국회는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성 검사를 해가지고 인성 검사를 반드시 반영하는 그 결과를 이런 공천 시스템을 좀 심사 항목 중에 하나를 그런 걸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뭐
여야 각 당이 이제 공천을 할 텐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극단의 진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야당인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랄까요? 이걸 부르고 또 국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분들 또 반대로 국힘은 민주당 쪽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 쪽에 굉장히 거친 말로 이렇게 공세를 펴서 근데 그런 거를 좀 공천에서 좀 걸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게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로 봐서는 잘 싸우는 의원에게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로열티가 있다, 오히려 네. 충성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사실은 뭐 당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고 말은 그러면서 네. 결국 누구를 보느냐? 서로 상대당을 보는 거예요. 상대당을 제압하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을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저는 뭐 정치라고 하는 게 늘 우리가 상대를 이긴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야 간의 어떤 정치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 내에서 정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 속에가 정치 어떤 전쟁터다. 정치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늘 보면 상대를 잘 싸우는 사람, 싸워서 거친 말로 해서 제압하는 사람,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아주 저 골수 우리 팬덤의 정치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민주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용사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의 정치,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뭐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을 우리 정치가 좀 이어받아야 될 과제인데. 그 이후에 이제 MB 대통령 이후 지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진영 정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실천되지 못한 것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소수 여당의 거대 야당 이렇게 되니까 둘 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들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정말 어떤 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터졌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신당 창당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당내 이제 개혁파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적이십니다만은 원래 3일날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미뤘잖아요. 네. 자 이거를 좀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총선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시 뒤로 물러서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총선을 향해서 시계는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 뭐 아마도 이 사건이 잠깐 멈춤의 시간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 무한히 늘어지는 시간이 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 논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원칙과 당식의 앞으로의 기자회견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숨고르기는 있을지언정 언제까지 무한히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병상에서 당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선택이 달라질 수는 없고 중재안도 없고 통합 비대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뭐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만큼
안 좋은 상황이었을까라고 그 예. 단순 비교해 보면은 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 얼굴을 바꾸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혔는데 민주당도 그 이상의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를 갖고 있는 많은 그 시민들한테 그 실망을 줄 수뿐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정말로 원칙과 상식대로 어떤 길을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 지금 양당의 어떤 그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조금은 그래도 부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줬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양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타당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격의 지점을 들으면 그게 선거 전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의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 선거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 말씀도 덧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래도 약간 스윙 보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3의 선택을 하는 것은 선거 승리 전략으로도 그렇죠. 나쁘지 않다 저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망설이는가 혹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게 소위 갈라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개별적 회유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같이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뭐 저는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우리 그 어떤 기존의 기성의 정치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좀 자극이 아니라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런 결단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이용호 보고 의원님을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영입대상 1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당 공식 전당대회를 통해서 70%가 넘는 지지를 얻어서 그거 자체가 인정을 받은 건데 뭐 이현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좀 이선을 후퇴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지금 8년 전 이맘때쯤입니다. 그때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아마 제 기억에는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당내 그 당시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재인 대표가 물러가고 새로운 얼굴을 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그때도 거세게 있었고요. 그 뭐 당시나 비슷한 상황인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더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도가 더 높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앉히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 와서 정말 혁신적 공천을 하고 민주당이 당시에 일당이 되는 그런 승리를 만들어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도 그거는 뭐 70%가 됐든 뭐 100% 설령 100%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거니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 양극단의 혐오 정치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애당심, 충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 이렇게 타진을 해보면 생각보다 반응이 높지는 않아요. 그게 뭔가? 더구나 이낙연 지금 전 대표는 전남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응이 낮을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호남이 아주 열광적인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낙연 그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어떤 그 지지 기반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이 흠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호남에서 굉장히 비토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신당이 대안이 된다면 그쪽으로 상당히 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되는지 여부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요인이 생겨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 저는 상당히 몰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그 당시 대표 때 그때 이제 그 비대위가 꾸려지고 하는 상황은 안철수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인가요? 거기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가 탈당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민주당으로부터의 그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남에서 막 거둬들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금부터 뭐 이제 한 달 이내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해주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러면 그런 현상도 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죠. 네. 시간이 그리 짧으니까. 이낙연 대표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그때 그 패배의 책임을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혼자 뒤집어 써버렸어요. 근데 대장동 관련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당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네. 해서 맡았고 당에서 짜주는 일정대로 다 다니면서 선거운동 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네. 근데 과연 지난 대선의 책임을 일부 유튜버들이 갑자기 이제 뭐 아하. 중심이 돼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자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젖잘싸했다. 젖지만 잘 싸웠다라고 해가지고 책임론을 그쪽으로 몰아버렸는데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호남에 굉장히 강고하게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호남에서 잘 나오지 있지 않는데 그러한 그 오해가 만약에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정상적이었다면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대장동권을 너무 늦게 사실은 제기를 했다. 오히려 더 빨리 했으면 흐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수도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후보가 이제 우리 정세균 그 당시에 전 총리 같은 분도 같이 경쟁했었는데 이분이 물기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 쪽으로 돌렸으면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책임을 오로지 이낙연 전 대표한테 대포 씌우는 것은 사실은 꼭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네. 그 약간 오해가 있었지 모양인데 정세균 그 당시 총리는 이재명한테 힘을 몰아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칭 개혁 신당이 엄청난 돌풍을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 시작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앙당 창당 대회가 20일쯤 열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허은하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10여 명을 접촉하고 있다. 참여 의사를 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 당원이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 늘어났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건 준비된 당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준비했던 예비 군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놀랄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기존의 이 어떤 정당의 구조, 종이를 아날로그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정당이 이제 한번 시도되는구나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10명 정도를 허은하 이제 의원이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몇 분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중진 의원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던데 중진 의원도 누군지 짐작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여기도 신당이 어떤 그 기대를 받을까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당이 얼마나 혁신하고 얼마나 공정하게 공천을 하고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과 사실은 뭐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방송 도중에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이준석 신당 당원이 벌써 3만 명을 넘었고요.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이제 하고 이제 이게 어떤 선명성 경쟁이랄까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탈당 선언문을 제가 아주 차근히 잘 읽어봤는데요. 탈당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 또한.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선을 긋고 그 중도 진보 쪽의 이념 노선을 좀 지향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뭐 이런 층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보였고 그것이 지금 결국에는 중간에서 혐오 정치를 싫어하는 그 국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적으로 2030을 비롯한 MZ 세대를 자기 지지 기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천하람 위원장, 허은하 의원 그저께 이제 탈당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입에 달고 다니듯이 얘기하는 게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정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은 항상 강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네. 예, 줄 서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데 천하람 위원장이나 허은하 의원이 과감하게 자기의 위치를 탈피해 가지고 현역 의원이 이제 허은하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의리를 지키는 모습. 특히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쫓겨난 사람. 그래서 쫓겨난 그 약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리의 정치인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보통 10% 내외 이제 여론조사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이 가져가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사실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희도 아마 선거 전략을 관련해서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 미래의 어떤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원이 뭐 3만 넘어서고 했는데 그게 수도권 중심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한 100개 남짓 선거구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더 늘어나서 한 5만 명 된다 그러면 한 지역구마다 적어도 300명 정도가 젊은 세대가 당원이에요. 이건 열혈 당원이다. 굉장히 반응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당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선거의 승패에 캐스팅 보트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그걸 좀 민감하게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별거라고 생각하면 전략적인 거예요. 별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이제 무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 또 그 흐름을 때로는 꺾을 필요는 있지만 때로는 인정할 때는 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준석 정당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관계를 국민의힘이 이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는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측 포인트가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분열되니까
이제 좀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이 3 내지 5%의 아주 예. 그 미세한 표차로 해가지고 결정나는 선거구가 워낙 많이 있고요. 예. 뭐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원칙화 상식이 나가가지고 하면은 민주당이 분열되니까 민주당한테 불리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원칙화 상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빅텐트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뭐 누구한테 불리, 민주당한테 불리, 국민의힘에 불리 이걸 떠나서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서 확실하게 뭐 3당 1, 2, 3당이 같이 결해 볼 수 있는 경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장 잠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요. 그 8일 날 광주에서 이런 그 토론회가 열립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 자, 여기에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는 신경민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 신당에 합류한 천하람 창당 준비위원장이 토론자로 같이 토론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접점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지금 전략적 제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따로 생기고 이낙연 신당이 따로 생겨서 별격에 서로 경쟁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대한 세력으로 보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적 예를 들면 뭐 지금 엄밀하게 이제 이낙연 신당의 어떤 그 이념적인 지향점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지향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선거를 위해서 전략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 중심제로 가지만 해외는 다 내각제에서 다당제로 가거든요. 다당제는 때로는 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정 차원에서 선거 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낙연 신당이 그 호남에서 조금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준석 신당도 수도권이든 젊은 세대든 혹은 뭐 영남 쪽 일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전략적 지위를 한다면 상당한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대 연합. 예, 세대 연합. 예, 세대 연합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보와 보수 양극단화된 진보와 보수의 그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그 비전과 가치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또 하나 평가할 수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영원함의 그 지역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만일 이제 이럴 것 같거든요. 역대 모든 선거에서 가장 물갈이 폭이 심했던 것은 그 TK와 광주 전남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물갈이 대상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의원들이 탈락자들이 거기까지 되면 안 될 거고 하여튼 뭐 경선에 참가하지도 못한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정당에 이제 가입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칫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영원함에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호남이 이제 물갈이 폭이 가장 클 텐데 그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컷오프 됐다. 아니면 내가 대상이다 그러면 정치를 접을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당을 끼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무소속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이 낫겠다 싶으면 그리 가는 현상이 생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이 너무 높아서 나는 차라리 무소속이 낫겠다. 이낙연 신당보다. 이러면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기점이 올 수 있느냐. 이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남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한 달 내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야. 근데 어쨌든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이용호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여권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오직 사실은 양당 정치를 혐오하면 그리고 이런 정치를 한 적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통 구조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그 스마트폰을 이런 유튜브를 통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또 원하는 모든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얻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정치 부신이 심해져서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폭발 직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제3당 좀 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망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각 당의 지지도가 뭐 30에서 35%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당이요. 근데 거기서의 적극적 지지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추세가. 예, 예. 그러니까 현재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35%를 똑같이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적극적 지지층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양당의 혐오 정치에 대한 그 비판적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님. 그 정치는 결국은 이제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은 총선을 통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토론 내내 저희가 주고받은 얘기는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국민을 향한 정치를 못 해왔다라고 하는 네. 자성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어쩌면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사실 국정 운영이나 철학을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반성할 점은 있지만 그러나 국민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면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원호 의원님. 네, 이현욱입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거대 양당은 여전히 민생은 팽개쳐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기생하고 생존하려는 모습, 그 진영 정치에 매몰돼 있습니다. 제가 불경에 나오는 그 구절 하나 읽어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예. 무수의 불처럼 혼자 살아라라고 하는 이 경고 예. 새기면서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와 국민. 네. 그거를 보고 새정치를 향한 길에 뭐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한 이렇게 선한 정치인들이 네. 좀 힘을 모으고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두 분의 이 토론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두 분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